7월 28일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세계 간염의 날입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 간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간염은 뜻밖의 순간에 우리 몸을 침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다가 만성이 되면 간경화나 간암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간염에 대해서 얼마쯤 알고 계십니까? TV 메디칼 약선 오늘 이 시간에는 간염의 원인과 종류, 그리고 예방법과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간 건강 주치 소화기내과 정우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침묵의 질병. 늦게 알아차릴수록 걷잡을 수 없어지는 간염의 위험. 소화기내과 정우진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단어 그대로 간에 생기는 염증. 간염을 거치지 않는 간주라는 거의 없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간염은 간 건강을 크게 좌우한다. 간염이란 그 간세포에 염증 및 괴사가 발생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즉 간세포에 염증 및 괴사가 발생을 했을 건데 그 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바이러스, 예를 들어 발견된 순서대로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알코올, 약물, 그 다음에 지방 침착, 그 다음에 유전성, 면역 이런 원인에 의해서 간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염 관련 치료제와 백신은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 정우진 교수는 오늘 강의를 통해 간염의 위험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의학의 발전은 그 약제 개발과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이 간염 분야에 있어서 최근 들어 약제 발전은 굉장히 주목할 만큼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드문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원발성, 담즙 단관염이라든가 이런 희귀 질환에까지 좋은 약제들이 개발되어서 간염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일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먹는 양이 부족할 때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대담한 사람들을 보면 간도 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속담이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간과 관련된 말들이 유독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겁이 많거나 깜짝 놀랐을 때는 간담이 서늘해진다, 또 간이 콩알만해진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만큼 간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학 공장의 역할을 해줍니다. 네.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첫 번째 담즙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지방 성분을 포함한 영양분을 흡수해낼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입을 통해서 먹게 되는 10개 중에 9개 물질이 거의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효소 등등을 생성해내고 대사해내는 우리 몸의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스스로 기능을 복구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간의 능력이 작품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대변하는 벨기에의 화가 루벤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신은 프로메테우스, 즉 먼저 생각하는 자, 선지자라는 이름의 신인데 네. 인간에게 불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그것을 금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벌로 코카서스 산에 사슬에 묶인 채로 매일 독수리가 와서 신의 간을 쪼아 먹게 되고, 하지만 하루가 지나게 되면 간은 재생을 금방 해서 네. 다음 날 이 쪼임을 반복해서 무한 반복하게 되는 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고대 그리스 시대, 즉 기원전 1100년부터 기원전 146년까지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벌써 이 간은
재생을 대단히 잘하는 장기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참 다행인 일이지만 이 간이 딱딱해지는 간 경변증이 생기면 되돌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 경변증 혹은 간암의 원인이 되는 관염은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간염이란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간에만 나타나는 국소 질환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간은 전신 질환입니다. 하지만 간에서 중점적으로 발생을 하는 질환이다라고 보면 되고 간을 구성하고 있는 간세포에 염증 및 괴사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염은 기원전 400년경 히포크라테스 의서에도 벌써 황달과 농양, 기생충 감염이라는 간질환이 언급되어 있고 400에서 500여 년 전 조선 왕조 실록, 즉 명종실록과 숙종시기에도 황달 증상을 보였다는 기록이 이미 남아 있습니다. 이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140만 명 정도의 인원이 B형 간염과 C형 간염, 이와 동반된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 수치는 한 해의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수치와 거의 비슷하고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간암을 포함한 간질환의 전체 사회적 경제 비용이 5조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간염이 어떤 질환인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간이 크게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현재 내 간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이게 바로 간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아, 내 간이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간 수치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간 수치가 높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간 수치라고 표현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부민, 빌리루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ST, ALT라는 효소, 이 몇 가지 종류를 모음해서 간 기능 검사라고 항목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히 얘기되고 있는 이 AST와 ALT라는 효소는 간 세포 내에 들어있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간 세포에 염증 및 괴사가 발생하게 되면 이 간 세포가 부서지고 간 세포 내에 들어있던 AST, ALT라는 효소가 간 바깥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밖에 흘러가는 혈관을 타고 우리 말초 혈액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면 간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일정 범위 이하에서는 재생을 위해서 부서질 수가 있지만 그 범위 이상으로 부서지게 될 때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게 됨으로써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간 수치의 정도는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AST, ALT라는 효소는 네. 국가 표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한국인에 있어서는 남자 32, 여자 19 단위라고 표현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값이 완전히 검증되지는 못해서 일반적으로 40 단위 이하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각 병원에서 사용되는 장비마다 표준값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내 값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그 표준값에 비교해서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내 간의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면은 간 건강에 이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예, 그 부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을 벗어났다라고 하면 비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상 범위에 있다라고 해서 간이 정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간 경변증이 진행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간세포가 벌써 상당 부분 많이 부서져서 부서질 수 있는 간세포 수가 줄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수치가 정상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정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간 기능 수치는 비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상인 간 기능 수치라고 해서 간이 정상이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이 간 수치 성적표가 좋다고 해서 마냥 마음을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간염하면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간염을 원인별로 구분해 보면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독성 간염, 알코올에 의한 간염, 자가 면역,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유전 및 대사성 간염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간염을 분류를 할 때는 임상적으로 이 간염 상태가 지금 현재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 보셨던 그 내용과 연결해 보면
원인에 따라서 바이러스, 알코올, 지방간, 독성 간염, 자가 면역, 유전 및 대사성 간염이라고 할 때 앞서 언급됐던 시기와 원인에 대한 구분을 같이 붙여서 병명을 붙일 때는 급성 A형 간염, 만성 B형 간염 이러한 표현으로 시기와 원인에 따라서 병명을 붙여내게 됩니다. 이 간질환은 그 진행 경과가 사실은 단순합니다. 급성 간염을 걸린 누군가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 있고 만성 간염으로 진행한 분 중에 일부분이 간경변증 그리고 간경변증으로 진행한 분 중에 일부분이 간암으로 진행하게 되는 비교적 단순한 경과를 이뤄냅니다. 이 의미는 저희가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급성 간염에 걸리지 않게 한다면 급성 간염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지 않게 한다면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가지 않게 한다면 간경변증에서 간암으로 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네. 간질환으로 인해서 사람은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에 도출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계신데요. 작년 한 해 동안 A형 간염 환자가 7배나 증가했다 그래요. 이게 네. 오염된 조개젓 때문이라고 하는데 A형 간염,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예, 정례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남자분이 최근 들어서 피로감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간 기능 검사를 하니 아까 표현됐던 40단위 이하를 정상이라고 했을 때 간 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더 높아졌다는 의미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간세포가 정상보다 더 많이 부서졌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에서 혈액 검사를 통했는데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양성이다라고 할 때 특히 IgM이라는 급성기 항체가 양성이다라고 나올 때 저희가 급성 A형 간염에 노출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수인성, 즉 정수되지 않은 오염된 물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제대로 손을 씻지 않고 그 손으로 다시 입에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고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서 대량의 인원에 단기간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 때 A형 간염에 노출되게 되면 대부분이 가벼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서 특별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에 이르러까지 이전에 간염을 소아 때 앓지 못했기 때문에 항체가 없는 관계로 지금 와서 A형 간염에 노출되고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황달을 동반하는 심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A형 간염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 2009년에 평소에 100명 단위로 발생하던 이 A형 간염이 2009년에 15,000명 가까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네. 그 이후로 등락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다시 14,000명까지 발생한 사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음식도 좀 조심해야겠고요. 손도 잘 씻고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겠는데 네. 가장 좋은 예방책이 백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이 A형 간염 예방 주사 어떻게 맞으면 좋을까요? A형 간염 예방 접종은 2회에 걸쳐서 주사를 맞게 되면 95% 이상에서 항체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간 질환을 갖고 있어서 간염을 A형 간염에 노출됐을 때 내 간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항체가 없다고 여겨지는 분들에 있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95% 이상에서 항체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A형 간염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B형 간염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술잔을 돌리거나 국이나 찌개를 함께 먹으면 네. 전염이 된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교수님? 예, 예전에 B형 간염이 술잔 돌리기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다라고 얘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연구를 통해서 보니 B형 간염이 술잔 돌리기를 통해서 타액을 통해서 전파되려고 하면 타액이 동물 실험에서 1리터 이상의 타액이 필요하다라는 자료가 나옴으로써 네. 타액을 통해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B형 간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45세 남자가 간 기능 이상을 동반하고 있었는데 병력 청취를 해보니 어머니가 간이 이미 안 좋으셨고
형제분 5분 중에 예를 들어 3분이 벌써 비형 간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개 고등학교 때 비형 간염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직장 검진에서 비형 간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S항원이라는 이 검사 항목이 양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의 비형 간염 S항원율이 10%였습니다. 10명 중 1명이 비형 간염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이후로 1984년 이후 예방 접종이 생성이 되면서 1994년도 그 주산기 신생아 감염 예방 사업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1% 미만으로 0.6% 수준으로 많이 감소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형 간염의 임상적인 의미는 비형 간염을 갖게 되는 경우에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이 환자분은 앞으로 간 경변증과 간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많고 네. 국내 연구에 의하면 간 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하는 5년 누적률은 각각 23%와 3%에 준하는 것으로 얘기됩니다. 네. 비형 간염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진료를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1년에 3천억이 넘는 것으로 얘기되고 간접적인 사회경제 비용까지 부담하면 연 2조에 달하는 것으로 얘기됩니다. 비형 간염에 있어서는 1997년 또는 99년경부터 항바이러스제라는 이 약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약제가 나옴으로써 비형 간염 환자들이 약제를 복용하면 간 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하는 율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라는 것이 최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의 비형 간염을 진단받은 분들에 있어서는 2017년도부터 국가에서 연 2회 초음파 검사와 알파 태아단백 검사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형 간염의 자연 경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성 비형 간염에 노출되고 그중에 일부분이 만성 비형 간염으로 갑니다. 성인에 있어서 급성으로 비형 간염에 노출되었다 할 때 만성 비형 간염으로 가는 율은 1% 미만으로 이해되지만 주산기 감염, 즉 어머니가 비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될 때 아이에게 가는 율이 거의 20%에 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 환자는 비활동성과 활동성 간염을 거친 이후로 간 경변증을 거쳐서 간세포암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만성 비형 간염이 계속 이어지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증세가 있으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비형 간염이 완치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또 오랫동안 약물을 투여해야 될 텐데 그건 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형 간염 환자의 약물 사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점이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느냐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완치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비형 간염, 만성 비형 간염 환자가 약제를 사용했을 때 완치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확률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높지 못하기 때문에 완치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완치가 불가능하지 않다. 완치는 가능합니다. 이 만성 비형 간염 약을 먹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만성 간염에서 간 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일생 동안 간 경변증을 진단받고 사는 것과 진단받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고 네. 이 비형 간염 약제를 복용함으로써 유의하게 간 경변증으로 가는 것이 줄어들고 간 경변증으로 가는 확률이 유의하게 줄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간암으로 가는 확률이 유의하게 줄어들어서 20여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비형 간염 환자들에게 약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간암 발생률이 유의하게 줄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치료만큼 중요한 게 예방이잖아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비형 간염 예방 주사는 우리가 3번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예,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은 3회에 걸쳐서 시행합니다. 혹시 내가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했을까 안 했을까가 만약 궁금하다면 나의 출생 연도가 1994년 이후인가 이전인가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1994년부터는 신생아 필수 예방 접종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이 돼서 네. 병원에서 출생하게 됐을 때는 예방 접종을 자연스럽게 3회에 걸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항체가 생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점이 있는데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해서 항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B형 간염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전파되는 율은 거의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오염되지 않은, 정수되지 않은 또는 소독되지 않은 어떤 시술 등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B형 간염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고, 두 번째, 있다 없다라는 단위를 우리가 10단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을 정성으로 표현해 보면 9 그리고 11이라는 정량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단위만큼 있는 경우는 이게 있다라고 표현되고 9단위만큼밖에 없을 경우에는 없다로 표현되는데 실제로는 9단위만큼의 항체가 있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역가가 다시 500, 600, 700으로 올라가서 다시 있다는 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체가 없다고 된 경우에 항체 역가 검사를 한번 해서 그 역가가 10단위 이하라면 추가 접종을 통해서 그 역가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B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C형 간염 알아보겠습니다. 네. C형 간염도 만성으로 이어지면 간 경변증이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C형 간염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간을 괴롭히게 되는 걸까요? 예,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5세 남자분이 다시 흔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직장 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이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는데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 C형 간염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이러스 간염 중에 B형 간염 다음으로 C형 간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율로 보고되고 일반적으로 1% 수준의 비율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C형 간염도 혈액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주로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독되지 않은 일회용이 아닌 재활용한 주사기 등을 통한 침습적인 행위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C형 간염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전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C형 간염은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 완치되지 않는 질환이 되었지만 최근 C형 간염은 완치되는 질환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2009년에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을 저희가 조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분포가 보여지는데 대구에서는 0.7% 정도의 항체 양성률을 보여줬습니다. 2015년도에 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대구 지역에서는 0.7% 유사한 정도의 빈도를 보입니다. 이 말은 1000명 중에서 7명 정도의 빈도로 C형 간염 항체, 즉 C형 간염에 노출된 분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된 것처럼 급성 C형 간염에 노출되게 되면 그 다음 만성 C형 간염으로 만성 C형 간염에서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B형 간염에 있어서 급성 B형 간염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가는 율이 성인에서 1% 이하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C형 간염은 급성 C형 간염에서 만성 C형 간염으로 넘어가는 율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C형 간염은 노출이 되게 됐을 때 만성 간염으로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만성 간염이라고 진단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당신은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C형 간염은 A형 간염, B형 간염과 달리 예방 백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데요. 근데 대신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요. 네. 환자 상태에 맞게 치료제를 잘 쓰면 완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예, C형 간염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완치율이 어느 질환보다 높은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을 가진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일정 기간, 즉 2개월 또는 3개월 그 시간 동안 먹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90% 이상에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 일은 내가 약을 먹는 시점에 벌써 간경화 또는 간경변증을 진단받은 상황이라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완치시켜내도 혹시나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역시 2017년도부터 만성 C형 간염을 진단받은 분에 있어서는 연 2회 초음파 검사와 알파테아 단백 검사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C형 간염으로부터 우리의 간을 좀 보호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C형 간염도 혈액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떠한 시술, 즉 문신, 귀 뚫기 등등의 시술을 할 때 소독된 장비를 이용하면 크게 걱정할 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공이 같이 쓸 수 있는 면도기 또는 손톱깎이 등등의 혈액이 묻을 수 있는 장비는 소독해서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TV 메디컬 약순 오늘은 세계 간염의 날을 맞이해서 감염을 바로 알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인 A형, B형, C형 간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간염 진단의 기본은 혈액 검사, 피에서 바이러스 유무와 간 수치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후 좀 더 자세한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갑작스런 컨디션 난조. 창욱 씨를 본 사람들은 얼굴이 노랗다고 말했다. 음식을 먹었을 때 토도 하고 그냥 황달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을 오게 됐어요. 제가 공부를 하니까 좀 잠자는 것도 좀 불규칙한 것도 있고 수면 시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운동하는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그냥 몸을 좀 혹사시켜 그러지 않았을까. 진단 결과는 급성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피로감을 주스러 오셨는데 혈액 검사를 하니 보통 40 이하를 정상으로 하는 이 ALT라는 수치가 4,380 정도의 수치를 보였고 1.2 이하를 정상으로 오는 황달 수치가 6.5라는 수치로 급성 B형 간염이 의심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B형 간염은 큰 증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창욱 씨처럼 심한 증상을 방치할 경우 만성 간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약 처방해 주시고 그냥 교수님께서 그냥 푹 쉬라고 조언도 해주시고 지금 그냥 교수님 말씀 듣고 먹으라는 거 좀 잘 먹고 규칙적으로 자고 그렇게 좀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운동 같은 것도 하고요. 한편 현정 씨는 독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 특정 약제나 약물의 오남용으로 생기는 간염의 일종이다. 그 건강검진 하는데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오게 됐어요. 저는 그냥 계속 일하니까 피곤하다고만 생각했지 증상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그냥 검사 결과 보고 오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지방간이 동반되어 있지만 그 지방간만으로 그 정도의 수치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석은 되고 있지 않아서 지방간에 다른 어떤 독성 간염의 요소가 추가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경과 관찰하면서 그 결과를 주시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뜻밖의 결과에 놀란 현정 씨. 일을 하는 만큼 몸의 피로는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3교대 하는 근무라 가지고 계속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곤하고 나이트 해도 피곤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돼서 그냥 원래 간호사들은 다 그렇구나 해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올지는 몰랐어요. 자칫 심각한 간부전을 초래하는 독성 간염. 회복을 위해 원인 물질의 복용을 빨리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한 식품 또는 약품을 드시고 보통은 2주
또는 4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중단 이후 2주 또는 4주의 시간이 지나서 간 기능 수치가 정상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직은 일주일 만에 조금 짧은 기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원인되는 물질을 중단하고 나면 간 기능 수치가 줄어들 것으로 제가 일단 예상은 됩니다. 네, 간은 우리 몸의 영양소를 저장하고 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인체의 화학 공장인데요. 알코올은 간에서 충분히 해독은 되지만 이 간이 휴식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잦은 음주가 이어지면 그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간은 피로와 스트레스, 잦은 술자리로 인해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요. 간이 아프다는 적신호를 보낼 땐 이미 되돌리기가 늦은 경우가 있다 그래요. 네. 자, 말 그대로 술이 문제인데 교수님 그 사례 보시면서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5세 남자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네. 45세 남자가 평소에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소주 한두 병씩을 만약에 20년 가까이 음주를 했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AST와 ALT라는 이 두 가지 효소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 뒤의 수치가 올라간 경우들이 많았는데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앞의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러한 성향을 보여줍니다. 한국인의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높다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데 네. 이 알코올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관대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도 흡연이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만 술 먹는 장면은 여지없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알코올의 도수가 내려가면서 남성들의 알코올 소비량은 좀 주는 반면 여성들과 청소년에 있어서 알코올 소비량이 상당히 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 연령대별로 월 음주율을 보시면 남자에 있어서 20대가 되면 75%가 한 달에 일단 음주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4명의 남성 중에 3명 이상은 매달 술을 마신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 연령대에서는 여자분이 58%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연령이 증가되면서 여자분들에 있어서는 그 음주율이 조금씩 내려가지만 남자분들의 경우에 70세가 넘어도 월 59%, 즉 10명 중 6명은 술을 드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 고위험이 어느 정도의 음주량을 시사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 드실 때 보통 7잔, 보통 한 잔에 10g이라고 표현되는데 7잔이라면 보통 소주 한 병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5잔 이상 주 2회 음주하는 경우를 위험한 음주라고 얘기했을 때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남자 21%, 여자 6%에서 고위험 음주를 보였습니다. WHO에서는 1회에 60g, 주 1회 이상을 했을 때 남자가 평균적으로 16%, 여자가 4.2%라고 했는데 우리는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로 해도 이 율보다 이 율이 높아서 우리가 음주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나 관대하다. 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큰 편차가 나고 남성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그 시기 동안에 알코올의 노출이 상당히 많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에 의해서 간질환이 어떠한 경과를 밟아가는지를 보면 알코올 때문에 지방간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간만 오고 간 기능 수치는 정상 범위를 보이게 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알코올성 간염, 즉 지방간을 가지면서 간 기능 수치도 이제 올라가는 단계, 그러다가 간경변증, 간암으로 역시나 진행하게 되는 율을 보이게 됩니다. 이 알코올성 간질환 때문에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연 14만 명 정도, 남성이 86%, 여성이 14% 정도의 비율이 되고 50대가 가장 많다. 남성에서는 알코올 때문에 진단을 받게 되는 병원을 방문하는 율이 지방간 때문에 30%, 간염을 가진 경우 25%, 간경변증이 15%에 이르고 알코올로 인한 간경변, 간암의 원인이 우리 국내에서는 2번째 또는 3번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알코올성 간질환은 금주를 하면 완전 회복이 가능하지만 간경변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금주를 해도
그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술 때문에 간이 아파하는 걸 알지만 참 관대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술자리에서 보면요. 좋은 술을 마시면 간이 덜 상한다 이런 말도 있고 얼굴이 빨개지면 그만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그렇게 있고요. 말도 하죠. 네, 또 기름진 안주가 간을 보호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모두 다 맞는 말일까요? 좋은 술을 마셔도 간은 손상을 받는다. 하지만 부작용이 조금 적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코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코올의 총량입니다. 알코올의 종류가 아니라 네. 그 알코올 함유량의 총량이 간 손상과 직접 비례하게 되고 얼굴이 조금 일찍 빨개지느냐 좀 나중에 빨개지느냐 하는 것은 유전적인 차이 때문에 올 수 있는 항목이고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같이 먹게 될 경우에 그 결과로 지방간을 또 동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을 섭취할 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더 확보할 것이냐가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 알코올 자체는 피하는 것이 내 건강을 확보하는 수단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네. 술은 역시 술이군요. 네. 자, 그리고 특히 알코올성 간염 질환의 진단을 받은 분들은 금주가 필수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분들도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처럼 간에 지방이 껴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그 경우도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직장 신체 검사를 했는데 간 기능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키가 171cm인데 몸무게가 86kg, 네. 허리 둘레가 36인치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바디 매스 인덱스라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 보면 29 정도가 나오는데 키에 대한 몸무게를 예측해 보시면 벌써 체형이 어떤지 짐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역시나 뒤쪽에 AST, ALT라는 효소 중 뒤쪽의 효소가 증가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술을 먹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과체중, 당뇨, 고지혈증 또는 내가 먹고 있는 어떠한 약제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어떤 통계에 따르면 30% 이상에서 지방간이 있더라. 즉 남성 3명 중에 1명 정도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게 될 때 저희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게 될 경우에 대개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 등을 동반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고 이 질환이 동반되게 될 경우 그 다음 단계, 즉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의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소아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벌써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성인이 되었을 때 역시나 지방간을 가지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소아 때부터 과체중 지방간은 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살이 찐 것 가지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간이 나빠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해 보았을 때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또한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간경변증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간암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최근 들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과를 보면 비만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다가 이때는 지방간만 있고 간 기능 수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가는, 즉 간세포가 파괴되는 시점이 오고 그 과정이 길면 길수록 간경변증이 올 확률이 올라가고 간경변증이 오게 되면 이 간경변증은 간암의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간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비만한 분들께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음식 관리, 체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이 또 원인이 되기도 한데요. 건강에 득이 되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약이 또 간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떠한 분이 일주일 전경부터 소변색이 좀 진해지고 어느 날 세수를 하면서 보니 눈에 요 흰자 부위가 노랗게 되는 황달이 발생돼서 병원을 왔습니다. 네. 이분은 한 달 전에 친구가 선의의 목적으로 몸에 좋다라고 해서 이제 건강식품을 선물해서 그것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독성 간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섭취했는 약재, 식품 등에 의해서 간 손상이 오는 경우를 유발하는데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10개 중 9개는 결국 간에서 대사라는 과정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치료 목적의 어떤 약물 또는 한약 또는 생약 또는 건강식품, 비타민, 호르몬제 모든 성분들이 독성 간염이 될 수 있는 소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성 간염은 반드시 용량과 비례하는 것만도 아니고 시간과 비례하지는 않아서 먹고 짧은 시간 내에 독성이 오는 경우도 있고 수개월이 지나서 그때 가서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향적 연구에 의해 보면 연간 한 10만 명 중에 12명 정도에서 이러한 독성 간염이 발생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얼굴도 노랗고 항달도 있고 피곤도 하고. 그냥 간염은 뭐 A형 간염, B형 간염 이렇게 들어는 봤는데 증상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간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뭐 병원에 가서 간 건강 검진을 받고 제 나름대로는 술 담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 물들 같은 거 끓여 먹는 것도 있거든요. 벌나무 같은 거 해서 물로 끓여 먹기도 하고요. 영양제는 밀크시슬 같은 거 먹기도 하고요. 또 뭐 간에 좋다는 게 민들레, 하얀 민들레가 간에 좋다 하더라고요. 하얀 민들레 이런 거 효소 같은 거 해서 술 적게 먹고 많이 쉬고 뭐 스트레스 적게 받는 그게 다예요. 네,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간, 얼마나 살뜰하게 챙기고 계신가요? 간염과 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약손 상담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간염에 대한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비활동성 B형 간염 보유자입니다. 혈액 검사를 해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나오는 데다 별다른 증상도 없습니다. 특별히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이 사연 주신 분처럼 간염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이 부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B형 간염 환자들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치료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가 있는데 왜 나는 병원에 가면 약을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약을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손해보다 많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는 약을 복용하면 됩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사용을 권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내 몸의 바이러스 활동량이 높고 내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내가 얻는 득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항바이러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약을 평생 복용이 아닌 장기 복용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약을 복용하다 보면 빠뜨리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네. 약이 빠지다 보면 내성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약을 당장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약을 먹다가 약을 중간에 자꾸 빠뜨리게 되면 내성만 발생시키게 되고 내성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의 약으로 관리가 되는 질환이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더 오랫동안 복용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기준은 내 몸의 바이러스 활동량이 높고 간 기능 수치가 높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그때 우리가 치료를 하면 득이 실보다 많다라고 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이 치료제를 받고 복용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60대 만성 B형 간염 환자입니다.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지요. 네, 간이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일 경우에 코로나에 걸리면 더 위험한 게 맞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시민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가 대구 지역에, 경북 지역에 많이 감염이 문제가 되면서 그 코로나 경험했던 환자들의 대구 전체 환자의 자료를 대구 경북 간지회를 통해서 모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논문화를 시켜냈고 그 아직도 추가적인 논문화를 진행 중인데 이 논문의 자료에 의하면 간 질환을 갖고 있는 특히 심한 간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 코로나 감염이 동반될 경우에 병에 대한 이완율과 사망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한 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고 일반적인 간염을 갖고 있는 분이 무조건 코로나와 연관됐을 때 사망률이 올라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섬유화가 상당히 진행된 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스코어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떠한 분이 다음 시점에 질병이 더 악화될지를 이미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뒀기 때문에 B형 간염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코로나가 유행하는 지금 이 시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질환이 더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가 평가되어져 있고 그리고 특정 약제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실 때 B형 간염을 갖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에 만약 확진자가 됐다면은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그 간염 관리까지 되겠죠? 예, 저희가 대구 지역의 모든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 그 프로토콜대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고 이 스코어링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저희가 대구 지역의 평균적인 어떤 사망률이 전국 단위보다 매우 낮다는 점은 이미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만성 간염이 지속되면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변증에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얼굴색도 거무스름해지고 복부가 팽창되는 느낌도 있는데요. 이 밖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간경변증을 의심해 봐야 하나요? 만약 간경변증이라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네,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치료법까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예, 신체 검사를 통해서 내가 간경변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머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순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눈 부위를 봤는데 황달이 있다. 그다음에 안면부, 광대뼈나 코끝 쪽에 혈관 확장이 보인다. 우리 보통 목걸이를 많이 거는 이 부분에 거미상 혈관종이라는 빨긋빨긋한 반점들이 보인다.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형 유방을 보인다. 또는 우측 복부, 우측 상복부에 무엇이 만져진다. 또는 배가 많이 나온다. 배꼽이 울룩불룩해졌다. 다리에 하지 부종이 있다. 정강이 앞에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든다. 또는 손바닥을 봤는데 손바닥이 상당히 빨갛게 보여진다.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간경변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간경변증이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2개가 있을 경우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반하고 있는 요소의 수가 높아질수록 간경변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접적인 방법이고 조금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한다면 초음파 검사, CT 검사, 경우에 따라 조직 검사를 통해서 간의 상태, 즉 간은 태어날 때 두부처럼 말랑말랑한데 딱딱해져 있다. 그래서 한자로 경화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간경변증을 유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B형 간염이냐? C형 간염이냐? 알코올이냐? 지방간이냐?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 즉 B형 간염 환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 C형 간염 환자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 알코올을 섭취하는 분에서 알코올을 금주를 하는 것, 지방간을 갖고 있는 분에서 당뇨를 관리하거나 체중을 빼거나 고지혈증을 개선시키거나 이렇게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결과물인 간경변증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간경변증에 동반된 합병증,
즉 내시경을 했는데 정맥류가 있다든가 복수가 있다든가 간성 혼수가 있다든가 할 때는 그에 준한 약물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간염 예방과 또 치료를 잘하면 위험한 간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을 텐데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간 질환은 궁극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염이라는 것은 급성 간염에서 만성 간염,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증, 간경변증에서 간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그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차단하면 결국 간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염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의 진단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차단할 수 있다.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조금 더 정확한 상의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간염을 예방하고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비형 간염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약이 없던 시절 병원에 가서 특별한 치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까지도 약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 비형 간염을 갖고 계신 분들에서는 약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비형 간염에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가는 유의하게 줄어든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C형 간염 환자는 이전에는 난치성 질환, 즉 치료가 되게 어려운 질환이었지만 최근 5년에서 6년 사이에 상당히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지금은 C형 간염은 완치될 수 있는 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치율도 90%가 넘어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C형 간염을 갖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완치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간경변증이나 간암 같은 위중한 질환을 막으려면 간염을 조기에 잘 발견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치료만큼 중요한 건 또 예방입니다. 예방 접종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만과 과도한 음주 그리고 무분별한 약물 남용도 감염의 주범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염의 종류와 치료, 관리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소화기내과 정우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